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 오늘 토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우리의 결의도 다지는 토요 간담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이규택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매표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들에 관해서 제가 오늘 이승엽 위원장이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승엽 위원장이 지금 시위 현장에 텐트가 날아간다고 거기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컨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대전에 물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참 맨날 소 입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문재인 탓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홍수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일단 민경욱 의원 우리가 말하는 매표 부정선거, 요즘 요 근래 민경욱 의원과 계속해서 우리 부정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친박신당은 기본적으로 하여간 매표 부정선거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돈을 살포해서 한 표를 샀기 때문에 이거 매표 부정선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권이 물러가야 되고, 이 정권이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게 정권이 끝나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우리 국회의원들 커피 한 잔만 사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5년 동안 저거 하고요. 돈이 100만 원만 넘어가면 바로 구속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참 걱정입니다. 민경욱 의원께서 이제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전자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본투표에서도 지금 대규모의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정권이 정권 내놓기 전에는 그것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이 하는 얘기가 맞고, 또 민경욱 의원께서 하는 얘기가 국민적인 지지가 있지만 이번 정권 하에서 그것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매표 부정선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라고 충분히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표 부정선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시작은 이렇게 했고요. 민경욱 의원님께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쓴 글, 또 페이스북에 좋아요 올린 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 이제 민경욱 의원하고 저녁 때 이제 이런저런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 좋아요 이렇게 눌렀는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민경욱 의원은 자기한테 좋다고 얘기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또 답글을 보낸대요. 그래서 내용을 잘 살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좋아요 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또 그것에 관해서 자기가 삭제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승엽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제가 마침 민경욱 의원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또 민경호 의원이 직접 이승엽 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이승엽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그 페이스북의 사건 전말에 관해서 또 민경호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엽 위원장 연결되셨습니다. 제가요. 네. 예, 아이고, 그 텐트 괜찮아요? 지금 뭐 폭우가 내려갔고요. 네, 아이고. 부랴부랴 안 올 수 없어서 왔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제가 네.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좋아요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있었던 얘기들에 관해서 제가 우리 직접 물론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직접 우리 통화도 하시고 우리 이승엽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뭐 스피커폰 돼 있나요? 예. 지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말씀하세요. 스튜디오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네네. 서초동의 하늘이 지금 구멍이 뚫려갖고요. 그렇군요. 지금 수습하러 왔는데요. 일단, 민경호 의원님 페이스북 때문에, 특히 태극기 애국민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던 그런 국민들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서 부분의 전제 조건을 조금 오해 살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로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뭔가를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호 의원과 통화를 하니까 좌측에서 만들었던 그 유튜브 내용을 급하게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아마 전제 조건을 이 좌측이 얘기하는 내용은이라는 어떤 간단한 전제 조건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그 내용은 페이스북 내용에 알리고 싶었던 내용은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문성근 씨가 만든 이 단체에서 선관위 쪽에 사전 전자개표기에 약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과 그 비밀번호를 냈는데 그걸 얘네들이 뭔가 왜 좌파들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조작 선거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얘네들이 발견하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전자개표기의 어떤 문제성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다른 후진국의 전자개표기가 수출되면서 그쪽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우리는 아직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전자개표기가 분명히 뭔가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어떻게든 이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점이 다 있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 아마 발견됐기 때문에 다들 후진국에서도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걸 계속 이어가고 있고 문제성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고 민경호 의원께서 이제 그들이 만든 유튜브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자개표기 내 DB 폴더라는 게 발견되면서 그 DB 폴더 내용을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동일한 비밀번호가 전국에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모두의 동일한 키가 존재를 하고 그 키만 알게 되면은 그 안으로 폴더를 들어가서 얼마든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좌파들이 발견을 했고 발견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 퍼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사전에 이제 문재인 쪽하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 차라리 발표하지 말고 우리를
이제 이걸 우리가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제 네. 민경호 의원께서는 네, 네. 좌파들이 그 전자개표기에 그 조작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그 당시에 그걸 터뜨리지 않고 자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침묵을 했다. 그거에 발견됐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들이 투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터뜨리지 않고 걔네들이 이용을 해먹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인용했었고 그 인용 과정에서 단지 앞쪽에 문장 앞쪽에 전제 조건만 약간 붙였더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근데 너무 이제 우리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워낙 강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금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민경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태극기 애국민들 특히 탄핵 무효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는 애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간과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네. 여러 방송을 통해서 뭐 이봉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전혀 그런 진위가 아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선거는 조작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모든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블랙 시위에 나오셔서 앞에서 그래도 그 투쟁하는 리더의 자리로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뭔가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좀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텐트 잘 지키세요. 예. 그 민경호 이게 로그아웃이 됐다고 나오는데 상관없습니까? 민경호 의원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결국은 그 투표를 부정선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요놈들이 몰래 이른바 좌파들이 숨겨가지고 국민들 몰래 가지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 써먹었다. 이 내용 요지는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이규택 선배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비서가 한 10명 되거든요. 9명쯤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할 때 옛날에 이제 비서들이 다 체크해보고 이거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도 그렇고 비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워딩에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민경호 의원도 하여간 어쨌든 우리 투쟁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민경호 의원을 잘 이렇게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자유 우파 전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경호 의원을 뭐라고 하고 또 거기다 돈 던질 여유가 있으면 우리 문재인에게 돌 던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해프닝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그치고요. 오늘 저 이규택 선배님께서 요즘 이제 너무 답답하시고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매표 부정선거를 비롯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관해서 지금 시위 현장도 다녀오시고 또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정선거에 관한 우리 매표 부정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대표님의 말씀을 우리 저 이기택 선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대담 시간이 아닙니다. 대담 시간. 제가 옆에서 저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문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경 의원은 지금 사실 애국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좀 목숨 걸고 약독한 좌파 독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부정선거와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선거가 있는 증거가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법원 앞에서
그 보전 신청, 특별한 보전 신청을 했으면은 대법원에 빨리 그걸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까고 저렇게 좀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좀 우리 시민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나와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분한테 함부로 뭐 좀 이렇게 좀 경고한다든가 뭐 이런 말씀하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면서 일단 민경 의원이 지금 투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믿읍시다. 지금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뉴스에. 근데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은 제 살을 깎아먹는 미친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 살을 깎아먹는 미친 나라. 내용이 뭐냐? 왜 멀쩡한 대통령을 무슨 촛불이라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권좌에서 내쫓고 뭐 혁명이라고 하고서는 홍위병 같은 그런 발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시니까 답답하다. 이제 이런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역사를 예언하고 또 예언했던 것을 좀 증명하는 게 뭐냐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12월 9일날인가 12월 19일날 18일날 선거 날인데 갑자기 5일 전에 12월 14일날이에요. 14일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지 후보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아주 폭탄 선언이었어요. 대국민 선언이 뭐냐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정당적인 방법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 핵적으로 허위 소위 말하면 날조 흑백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과의 흑색 전쟁을 벌이겠다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 틀림없이 폭력 정치와 공포 정치 할 것이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고 적중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뭐 하늘이 내준 계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민경 의원을 비롯한 많은 애국 동지들이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규탄하고 싸우는 것을 벌써 이미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벌써 이미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미 2012년 12월 14일날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서 문재인이가 4.15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또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국회 한번 보십시오. 이 국회에서 법안을 저도 국회의원 16년 동안 국회를 몸에 나왔습니다만 어느 법안이 되면은 상임위원회 상정이 되면은 그걸 바로 대체 토론을 해가지고 바로 소위원을 남깁니다. 소위원회 네 가지가 있어요. 법안 소위원회가 있고 예산심의 소위원회가 있고 무슨 소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어요. 국회법에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그 소위원을 거치게끔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국회의원은 의무조항이에요. 국회법이. 그런데 이번에 무슨 부동산 무슨 뭐 임대차법 300법 무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1시간 내지 50분 만에 해도 뭐 소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그리고 축소 심의도 안 하고, 그리고 찬반 토론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법치고 이게 국정입니까? 아니 저 지독한 공산당, 저 중국의 일단 공산당도 홍콩 내 국가안전법 통과시킬 때도 열을 걸었어요. 열을. 근데 우리는 국민의 지금 임대차 하는 사람이 인구는 약 400만 명 아니에요. 400만 명의 삶의 터전을 뺏고 죽이고 살리는 임대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틀 만에 얼렁뚱땅 통과시키는, 이거는 중국의 공산당보다 더 독한, 그런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지독한 악독한 정권이다.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폭력 정치 보세요. 예? 도대체 검찰에서 대낮에 무슨 혈투국이 벌어지고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0월 14일 날 예언한 겁니다. 자, 저는 민경 후보는 4.15 부정선거에 많은 의혹이 주로 이 전자투표라든지 또는 이 컴퓨터에 대해서 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투표함도 반드시 빨리 대법을 모아본 거예요.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월급 받고 뭐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결도. 빨리 까야지. 나는 그거보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예언대로 4.15 부정선거는 나는 4.15 소위 말하면 코로나 전쟁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우리 탈북자가 어디 배숙을 통해서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김정은 입던 일당들이 탈북자가 넘어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막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비상사태를 어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그 김정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탈북자가 여기 넘어온 것은 그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난리친 게 아니고, 남한에도 넘어왔으니까, 남한에 요새 수도권에 막 하루에 몇십 명씩 막 걸리니까 이 김정은이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비상사태 선포한 거예요. 확진자인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이와 김정은이와 비교할 때 문재인은 4.15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코로나 공포와 코로나 전쟁을 이용해서 선거에 앞서는 거예요.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보다는 뭐 더 중요하냐? 총선의 승진을 위해서다. 근데 김정은이는 아니에요. 내가 김정은을 오랜만에 칭찬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7일 날 대만이 문 닫고 홍콩이 입국자를 들어맞고 베트남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킬 때, 러시아도 시킬 때, 김정은이도 2월 17일과 20일쯤에 중국 인을 입국을 전부 다 차단해버렸어요.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그때 김정은은 뭐냐? 북한의 인민의 경제와 무역이 중요하냐? 북한의 인민의 생명이 중요하냐 할 때 김정은이는 북한의 인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코로나를 중국인들 입국을 차단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계신 보도에 보니까 진짜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부 언론은 김정은이 아니면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진짜 북한은 지금 확진자도 없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우리도 문재인과 김정은이처럼
2월 초에 의사협회도 6번 건의할 때 의사협회도 하더라면은 지금 200명, 300명 사망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진대. 얼마 전에 보니까 베트남이 사망자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가 둘은 이제 어제 나왔더만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어요? 6%, 2%. 오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3.3%예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문재인이가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코로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줘가지고 결국은 총선의 압승이라는 이러한 참 불량한 비극의 참사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선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이 그냥 부정한 불법 선거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예언이 딱 맞아든 것이 바로 코로나 전쟁에 의한 선거 공작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그 의사하고도 얘기하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 회장도 얘기하고 어느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게 지금 뭐냐? 우선 문재인과 보건복지부 장관, 출국 관리를 중국인 입국을 허가해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이 네 사람을 살인죄로 또는 살인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어느 집회가 얘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지금 중국에다가 지금 230 몇 명 중국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의 생명을 뺏어가고 소위 말하면 재산을 뺏겨서 여기서 중국에 대한 배당 청구를 해야 된다. 몇 천억이고 몇 조국 배당 청구를 해야 된다. 이 정부가 못합니다. 이 정부랑은 이 굴종 얘기할 때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국회 살 일이에요. 지금 야당이 살인데 지금 야당이십니까? 야당이? 저도 지금 야당 생활 국회의원을 지금 한 20년을 했습니다. 26년을 했습니다만 이게 국회가 이 야당입니까 이게?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광주 출신 어떤 여성 어떤 그 분을 한 만났더니 3월 말쯤에 광주에 사는 그 지역에서 문자가 날라왔더래요. 이 상가가 생겼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안 알려주면 또 서울날까봐 연락을 준 거라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광주에 있는 그 한 지인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병으로 돌아가시느냐 물어봤더니 폐렴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이 그럼 코로나 아니요? 그러라고 했더니 그 지인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인데 뭔지 몰랐는데 정부에 뭐 팔수는 어디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여성분은 아마 대구 경북이 뭐 100명 200명 죽어갈 때 광주 전라도에서 많은 분이 돌아왔을 거다. 근데 이걸 억지로 좀 숨길 수 있는 의혹이 있다. 함정 의혹이 있다. 이걸 국회에서 한번 국정조사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의사협회 얘기인데 사실 제가 좀 얘기가 좀 기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또 이 사건의 그 뿌리에서부터 완벽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이규택 선배님 나오셔서 오늘 그 코로나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정선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유석춘 교수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유석춘 교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보훈처에서는 지금 이승만 박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는 김구 선생이다. 건국절은 1919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끌어내리기에 지금 혈안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석춘 교수님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유석춘 교수님께서 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시죠. 이제 그러면 김구 선생의 국부라 하는데 어떤 근거를 국부인지. 아니, 그러니까 1919년이 건국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해서는 건국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1919년 건국절이면은 북한의 김일성 주최당과도 틀려요. 북한의 김일성은 1948년 7월 며칠이죠. 구구절이 아니라 구구절. 그게 건국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건데. 철저하게 주사범 쫓아가야지. 그리고 자기 또 김일성 주최당 배신을 만들지. 네, 유 교수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우리 대한민국 국부는 김구다. 1919년이 건국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어초에선 이승만 박사 그러면서 이승만을 초대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근데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일부 그 공식적인 그 직함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제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원어천이 보훈천이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또 막 통일부 장관인가 이런 분들이 네.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헌법이 있는 나라면 어떤 국가의 어떤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우선 김구 선생은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48년 5월 달에 있는 그 재헌의회를 보이콧한 사람이에요. 재헌의회 선거를.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남기고 해서 김구 선생을 국부로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됐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국가에 지금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대통령이란 말을 안 쓰면서 그냥 박사라는,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문재인 변호사 이러면 본인이 기분 좋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 속에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 대한민국 역사가 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속에서 갖고 기회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좀 만들어진 역사가 창피한 나라고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북한은 건국절을 구구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건국절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국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왜 한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내놓고 북한을 찬양하지는 못하고 그냥 남한을 폄훼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48년 9월 9일이 국가가
시작된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45년 12월부터 그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건국을 했어요. 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도 다 하고 막 사실상의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던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건국이 된 건데, 그런 국가와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유로운 선거를 해서 4대 원칙이 지켜지는 자유로운 선거를 해서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든 거에 따라서 정부가 출범하고, 그게 출범된 정부를 전 세계가 인정한 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를 어떻게 북한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반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나라하고 같이 동급으로 놓고서 뭐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심지어는 북한보다 우리가 못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나중에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우린 네. 이승만 박사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승만 우리 국보 건국 대통령을 폄하하면서 북한이 건국절이라든가 북한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김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919년을 건국절이라고 얘기할 때 북한에서는 한마디로 거절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코멘트 한 게 있는지, 혹시 유 교수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남한에 있는 친북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맞아요. 이승만을 폄훼하고 김구를 올리면 북한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맞으면 만주에서 그 유격대 생활한 거요, 빨치산 생활한 거,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상해에서 무슨 임시정부 수립하고 한 것을 자기네 정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오해하면서 지금 북한을 따르면은, 그러니까 남한을 폄훼하면은 북한에서 좋아할 거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 권력이 만약에 남한까지 통치하게 되면 바로 수평일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요, 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언론도 통제돼 있죠, 신문도 통제돼 있지. 이거 뭐 도대체 정부가 이제 정부 장관급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제일 해야 될 게, 그동안 우파 세력이 건국을 인정하는 세력이 너무 사분오열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을 겪고 탄핵 당하고 하면서부터 쭉 연결된 지난 3년의 과정에서 너무 이제 어떤 쟁점이 있을 때마다 분열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입장에 따라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거가 막 뒤끝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시는 같이 못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사실은 우리 안에서의 차이는 작은 차이고, 우리하고 완전히 싸움을 해야 되는 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너무 요새는 희화화되면서, 뭐 요새는 이제 선거 가지고도 또 갈라서 갖고 엄청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대동단결해서 이제는 정말 이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좀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이고, 오늘 유 교수님 바쁜데 좋은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 댓글이 올라와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이제 행정수도 보시라고. 이제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이낙연 총리가 앉으시죠.
대전에 직접 가서 그 행정수도 개편에 관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 번 이 행정수도 때문에 재미를 봤거든요, 좌파가. 그래서 선거에 본인들이 그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른바 그 좌파들이 점점 그 실기하고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행정수도를 다시 띄움으로 해서 다음 대선에서 좋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규영 최고위원님 또 김춘식 최고위원님 이 행정수도에 관해서 이제 일단 한 말씀씩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오늘 무시했는데, 우선 우리 이규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참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듯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지금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 문재인 정권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치부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행정수도 찬반 여론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같은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최근에 잇따라 터지고 있는 박원순, 오고돈, 안희정 등의 성추행 사건과 조국과 윤미향 등 집권 세력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비사건 은폐를 하기 위해서 국정 전환용으로 이 같은 수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책임진 집권 세력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권의 이해 득실을 더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집권당의 당권 주자라든지 또 대권 주자이든 모두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더 집착하는 작금의 정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제 조금 전에 홍문정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세종시를 찾아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론 정치의 머리에 앞장을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방법으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은 대외적인 명분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미 국회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의 세종시 의사당 설치를 주장하면서 세종시의 완전한 이전을 특별법을 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병렬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낙연 의원이 세종시 이전 여론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은 어쩌면 대선 유력한 후보로서 충청도 표를 의식한 대선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과 또 이낙연 의원이 정말 세종시의 이전에 뜻이 있다면은 그것보다는 먼저 국회 이전과 동시에 자기들 가족, 국회의원 가족 전체가 의무적으로 세종시로 함께 이사를 가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약을 밝히는 것이 좀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 여론몰이 정치에 요즘 언론들도 과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SBS가 그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충청권에서 찬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조금 높은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당별로는 아마 그 민주당과 그 정의당이 그 지지층에서 찬성표가 더 많고 통합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조금 아주 높은 반대가 60%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수도권과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답변이 35%, 또 여권이 국면 전환 우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31.2%, 또 과거에 이미 아마 이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12.2%,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11.4%, 이 같은 반대 여론이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제1야당인 통합당을 대응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답답합니다. 통합당 지도부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내에서는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국면 전환 전략에 휩쓸려가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통합당이 보이고 있는 작금의 정치 행태는 마치 지난 탄핵 당시에 우리 전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에 동조했던 그 당시 그 모습과 참으로 흡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인 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수년이 지나간 세월호 유족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성추행 사실과 정의를 표방하면서 건국 이래 가장 부도덕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둠의 세력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할보하는 이 망국적 행태와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작금의 제1야당이 역사와 국민 앞에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우리 야당이 지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종시로 수도로 옮기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2022년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때 충청권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수도 서울을 이전하자는 문제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찬성 42%, 반대 49%, 찬성보다 반대가 7%가 많습니다. 무려 6분의 1이 더 많은 거죠. 유보가 9%, 답을 안 한 사람들이죠. 유보를 빼고 나면은 54%가 반대, 46%가 찬성, 반대가 더 많습니다. 처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던 10여 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3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44%, 반대가 43%, 찬성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반대가 49대 42로 7%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도에 관련된 조사였죠.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7.9%, 야당인 미래통합당 32.6%, 전국입니다. 전국의 경우는 5.3% 더불어민주당이 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서울로 딱 좁히면은 더불어민주당 31.4%, 미래통합당 40.8%, 무려 미래통합당이 9.4%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지난번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참패를 했죠. 몇 석이나 겨우 얹고 한 90%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40.8대 31.4, 4대 3.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20대의 지지율입니다. 2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무려 27.8%, 겨우 4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도 많이 뽑아줬는데 나타난 결과는 살기 어렵고 점점 힘들어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이나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은 여비서나 건드리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안희정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깜빵이가 있죠. 아마 오고돈 뭐 수사받고 있죠. 얼마나 놀랬으면은 총선 끝나자마자 사퇴합니까? 또 한 명 박원순, 이거 가관이죠. 아예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 끊는 정치인,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하늘나라 가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위계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등. 또 작년부터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썼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죠.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미국과의 차이점은 대출을 아주 조금밖에 안 해준다는 거죠. 미국은 집을 살려면 80%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대출을 해줍니다. 자기 신용도가 좋으면은 그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줍니다. 90%, 95%까지 해준답니다. 제 딸이 미국에 살아서 최근에 집을 살 때 보고 알았습니다. 전 80%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신용이 좋고 소득이 충분하면 90%, 95%까지 해준답니다.
다운페이할 돈, 자기 수중에 쥔 돈이 얼마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 아,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집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40%? 뭐 이상한 제도 만들어가지고.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살 수 있나요? 없죠. 그 문제가 왜 정부가 금융정책을 잘못해가지고도 대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왜 엉뚱한 데다 돌립니까? 아,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뭐 지금 정권에도 여러 명 있으니까 집 팔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 집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기업을 여러 개 하고 있다, 가게 여러 개 하고 있다도 똑같이 그럼 따져야죠. 주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것도 똑같이 팔라 그래야죠. 그것만 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도 팔라 그래야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사람들이 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보다 하겠죠. 집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건 많이 가져도 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을 많이 가졌다, 임대사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죄인입니까? 이렇게 생긴 부동산 문제,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무언가로 돌려야죠. 또 북한 김정은이와의 관계가 아주 좀 최악이죠. 개성에서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리고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뭐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처음과 똑같은 정도도 아니고 처음보다 못해졌습니다. 있던 연락사무소마저 파괴됐고 남북 간의 통신망도 두절됐고 경제 문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묶어서 야, 뭐 하나 국면 전환용으로 무슨 여론에 초점을 돌리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고 생각해낸 게 세종시 수도 이전이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불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시작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방식을 써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 이걸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당은 여당대로 그러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야당은 야당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개정안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이 정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작년에 보니까 한 9개월 시간 가더라고요. 9개월 동안 토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필리버스터 제도로 도입해가지고서 국회에서 며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은 TV는 또 중계도 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다루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의사를 더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처음에 상임위원장부터 포기하다니만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럽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수도 이전 반대가 49% 대 찬성 42%. 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 야당이죠, 40.8%, 더불어민주당 31.4%. 이미 여론에서 심판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로 이전하겠다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덮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정치권의 문제,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우리 비서 건드리는 문제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또 각종 의혹 문제들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수사 못하게 하느라고 검찰 개혁을 쓰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여론조사는 재밌는 조사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되고 이 나라가 다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또 국정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신영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당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 우리 투쟁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바꿔주시면 일로 오세요. 예,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감사하고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천둥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버퍼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목소리도 자꾸 이렇게 떨려서 들린다고 불평이 많은데 까치 방송은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이 정부에도 제가 보기엔 천둥 번개가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단지 제가 조바심 나는 거는 아까 우리 유석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때를 또 실기하면 4분 5열이 돼서 우리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수 있는 호기를 또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우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런 것들이 영원히 훼손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신영 국장이 앞으로 지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일정들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당이 8월 15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토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현충원을 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충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충원 내에서 원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보내라. 이제 지금 대표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직 대표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8월 행사는 조금 더 의논을 드려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일정이 이 비 때문에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서 비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할 거고 이제 인천시장 등록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등록증이 나왔다라는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친박신당 뉴스를 하겠다라는 광고가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우리 박시현 위원장님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설명에 단장한 내용은 아무래도 네. 신혜영 국장님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저희가 내용을 너무 말씀을 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영상을 다 만들어서 좀 세련되게 내보내려고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제가 안 되는 거 배워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내용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 4년 가까이 투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좌파와 우파에 대한 우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국민들에게 안 좋다는 인식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의논을 해서 만들 예정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시원 위원장님하고 한 코너를 할 건데 그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국장님하고 댓글 소개하는 코너를 준비 중입니다. 그날 좋은 기사 읽어보고 가장 재밌는 댓글, 또 공감이 많이 가는 댓글들을 뽑아서 서로 누가 더 많이 좋은 댓글을 뽑는지 대결도 해볼 거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많은 공유, 공감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댓글이 나오면 대표님께서 혹시 시상을 하시던가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언론이 막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지금 이 정부가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근권을 동원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의회가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 정권 일변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무슨 부동산법을 무슨 이틀인가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원장 다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장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갔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또 저놈들이 또 무도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엄청난 지금 피부로 이 국가가 자경화, 독재화,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하는 얘기가 정치적인 발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8월 15일 날 열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8월 15일 날 제대로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도 모시고 우리 경제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도 모시고 제대로 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가 할 말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치적 발언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그리고 무슨 어디서는 무슨 말 하면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현충원을 막아놨거든요. 우리 못 간다고. 코로나 무슨 뭘 했는데 이제 하도 국민들이 현충원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었는데 정치적 발언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수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굴할 사람들은 아니고요. 하여간 어찌되었든 우리가 거기서 각서 쓰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가 8.15를 제대로 경축하고 또 우리 국민의 소리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이제 뭐 댓글도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뭐 간단한 글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제 물론 당원 인터뷰도 할 거여서 제가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려가서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박시원 위원장님도 인천에 계신 분들 만나서 당원분들을 직접 만나러 좀 인터뷰를 하다 다닐 거니까 우리 당원분들 좀 피하지 마시고 많이들 인터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의 논평 부분도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이건 제가 아직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우리 대표님의 생각 이 부분까지 제가 해서 조금 다양하게 꾸며서 이것들을 좀 다시 부분별로 짧게 만들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을 거니까 그 카테고리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다 반영을 하고 이런 프로가 좋겠다라고 또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의논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뉴스라고 제가 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당원 동지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은 트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국민 비필 조심하세요. 죄송해요. 우리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조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크게 우리 국민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합치시고요. 또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타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을 나누시고 또 우리 같이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토요 간담회라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또 바깥에서 지금 많은 이른바 옛날 태극기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제 거기서 거의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우리 같이 뭐 이런저런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민경욱 의원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태극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 4분 오열돼 있다. 근데 그 아까 유석춘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큰 거에 동의하면 작은 거에서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태극기 세력들이 서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은 애국동지들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우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계속 주장합니다만은 부정선거다. 왜? 매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100번, 1000번 옳은 얘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혹시 우리 이른바 블랙시를 하거나 뭐 하는 분들이 오해하고 또 저희가 이제 민경욱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는 그분도 우리와 함께 이런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더 오늘 뭐 블랙 시위를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걱정들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라는 생각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3일부터죠. 네.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방송 감사하고요. 또 이승엽 우리 TV 또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아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